이 파리꼬민가 원래 노동운동 이렇게 제목이 돼 있던 걸 제가 살짝 좀 바꿔가지고 노동자 성취운동으로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이 노동정선에서 그래도 관심 갖는 부분은 제일 먼저 1차적으로 관심 갖는 부분은 물론 현장에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임금 인상을 하고 하는 기본적인 노동조합 운동 또 노동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에 무관심할 수도 없고 또 그게 기본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래도 이제 노동자 계급이 어떤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는 문제 이것들에 너무 관심이 있다고 봐가지고 그쪽에다 초점을 두려고 한 것입니다. 어쨌든 깊이 있는 내용은 못 됐고요. 왜냐하면 이 학생을 비롯해가지고 거의 모든 그 텍스트들이라는 게 따지고 들면 무궁무진한 연관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총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하거나 이런 건 거의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일정한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고 그거 이제 자기 정치적인 의도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협소한 해석일 거고 그다음에 막스가 얘기한 내용만 해도 꽤 분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드는 대목만 이제 집중해서 또 발췌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 조금 이렇게 보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 거의 다 떨어져 있는 저한테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실 필요도 없고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냥 그렇게 교양을 위해서 한번 검토하시는 거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막 초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걸 제가 쫙 깨가지고 달달 외워서 이렇게 명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닙니다. 할 수 없이 텍스트를 같이 보면서 가끔 거기에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같이 한 번 더 하고 그런 걸 하겠습니다. 오늘의 국내의 상황은 노동자 정치 운동이 질적 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멋대로 해석한 거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영속성에 대한 망상. 이건 아주 악의적인 표현이죠. 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망상이라고 봅니다. 혹은 자본독재 체제의 일체의 의문을 품지 않는 그 사유습관. 이것들이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추춤했죠. 이게 뭐냐 하면서 어떻게 인류 문명이 어떻게 좀 달라져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수급 문제 때문에 특히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등등으로 막 깨지는. 근데 여전히 이런 게 지배적인 현상이죠. 여전히 자본주의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다들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그 자본주의 헤게모니가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전 지금 그냥 뒤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빈틈 하나하나 다 채워 들어가면서 이른바 옛날에 그람시가 좋아했던 진지전 그 진지라는 것 자체가 흐물어졌잖아요. 아주 진짜 구멍 조금씩 어딘가에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 그 중에 하나가 노동전선도 하나 아니겠나. 남아있는 진지 조금 몇 군데 안 되는 진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국주의적 그 자본독재 권력들은 이런 거 있죠. 너무 튀는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현재 정세가 진짜 제국주의 단계냐 아니냐. 한쪽에서는 이 제국주의가 아니라 한동안 미국이 단일 지배 체제처럼 돼 있을 때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제국이 담겨 있다는 얘기부터 해서 그 다음에 레닌 시대의 제국주의하고 오늘날은 너무 다르지 않나. 여러 가지 그런 반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레닌이 이렇게 몇 가지 밝힌 제국주의의 본질들 그러니까 생산력의 불균등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 체제가 심화될 때
이미 식민지 분할은 끝났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시장 분할은 끝났고, 시장 분할은 끝났고,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 건 재분할이거든요. 그 재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로 할 거 아니야. 더 좋은 기술 가지고 들고 갈 때 그걸 방어하는 거는 무력밖에 없다. 뭐 관세 아니면 이제 환율 온갖 그런 방법 쓰다가 안 되면 결국 그 다음에 이제 무력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본질적인 측면이 뭐 양태는 어찌됐든 간에 그 레닌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전 제국주의 시대의 재현 내지는 그 연속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자본 독재 권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막스 한두 군데서 자본 독재라는 말도 쓰고 자본은 권력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개념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보다 국가 권력을 놓고 볼 때 뭐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 아무도 없다. 뭐 의미 있게 존재하지 않는다.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할 때는 자본 논리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고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이 되고 하는 상황. 이건 뭐 자본 독재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거는 조금 어색하지만 프롤레타 독재라는 말은 좀 덜 쓰고 그걸 쓰지 말고 가능한 자본 독재라는 말을 자꾸 쓰자. 독재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롤레타리아는 성격이 똑같은 민주주의라는 말 자꾸 쓰자.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또는 노동자 민주주의 얘기하고 자본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런 의도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본 독재 권력들은 뭐 하나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최근에 뭐 신재균 선생이나 김장민 선생 글을 어제 이렇게 자료가 떠올랐기 좀 봤더니 거기는 또 뭐 이제 블록화 얘기 자꾸 하고 세계화는 끝났다는 거는 자본 쪽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제 세계화 끝났다. 근데 세계화의 본질은 결국 싼 대로 아니면 뭐 유리한 대로 막 계속 이동하던 것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차단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차단이 영원하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자본은 더 싼 거를 위해서 계속 움직이려고 할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동안은 또 그래서 이 블록화 가질 수도 있다. 근데 이 블록화는 역시 이제 자기들 손실 보는 거를 차단하려는 거잖아요. 결국 돈 문제거든요. 뭐 이념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 때문에 차단한 미국이 손해보기 싫다 이거잖아요. 중국한테 밀리기 싫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 그것 때문에 전쟁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결국 제국주의 전쟁도 그렇게 된 거고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내부로 들여다볼 때 자본의 기본적인 생리 예컨대 좀 많이 벌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이른바 기술 개발 등등으로다가 거기다가 퍼부어야 되고 퍼부으면 이윤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윤율은 떨어지는데 자기들은 또 한동안 특별히 같이 벌잖아요. 그런데 그걸 피할 수가 없어서 계속 그 짓을 하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윤율이 떨어지고 이윤율 저하 경향은 그래서 이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다. 근데 그거는 많이들 그렇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점점 떨어져 온 거, 그거가 증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그럴수록 또 경쟁이 치열해지거든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경제 전쟁, 그다음에 경제 전쟁만으로 끝나지 않고 뭐 이제 심지어는 뭐 지금 그 러시아가 점령한 어디 우크라이나 핵발전소 거기다가 폭탄 퍼부니까 러시아가 거의 뭐 인지처럼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네 자꾸 거기다 폭탄 터지면 이 서유럽 쪽이 더 손해 볼 거다 하면서 근데 이거 핵전쟁 할 수 있는 분위기죠. 언제라도 위험한 그런 상황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늘 존재했던 위험인데 지금은 이제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 대량 살상전도 이 자본 독재 권력들은 제국주의적인 자본 독재 권력들은 서운지 않고 있다. 기후 위기도 물론 심각하죠. 제일 심각한 건 식량 문제겠죠. 기후 위기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식량 문제부터. 그 제국주의 전쟁은 인류 문명 전체를 예측 불허의 파업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심각한 파국을 이제 피하는 방법들을 막 찾겠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지속 가능한 착취 구조를 어떻게든 유지해보자 할 텐데 피하더라도 자본 권력들이 그 이윤율 조합에 따른 손실을 뭐 자기들도 이제 이익 안 보고 그냥 세상 잘 돌아가게 하겠다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 손실은 다 가난한 노동자 민중한테 떠넘긴다는 거죠. 그건 필연이라고 봐요. 그 떠넘기려고 들은 건 필연이야. 막지 않으면 그렇게 간다. 근데 그 필연적인 수준대로 끝까지 간 게 제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 제일 극단적이었던 게 아우슈비츠입니다. 그냥 끝까지 가면 저항 안 하면 거기까지 간다. 이 자본독재 체제 하에서는 그 노동 생산성 증대, 노동력 절약이 보편적 노동력 축소, 지금 같으면 4시간제로 확 줄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막스 시대에도 5시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막스가. 5시간. 그 경찰 초고에 보면 그래요. 프랑스 쪽 연구를 보면 5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지금 4시간이면 충분하고 그것도 많다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노동력 축소를 통해서 노동자 민중의 자유나 풍요를 확대해 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자본 증식을 위해서 대량 회복으로 가거나 그래서 이제 실업자를 막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절대 빈곤으로까지 절대 빈곤 양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은 그 증식 자체가 목적인데 그 증식을 지상명령으로 삼는 자본의 작동 방식 자체로부터 야기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재반 문제들이 대부분 자본 논리대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 증식 원리에 입각해서 뭘 풀려고 든 경우에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근본 문제 앞에서 또 현재 국내 현재 그 집권세력, 국가 권력을 장악한 극우 세력이죠. 극우 세력 방공하면서 멸공하면서 집권했죠. 멸공주의자들이 해결을 할 능력은커녕 책임감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전쟁의 위협을 그냥 계속 키우고 있기도 하고 노동 탄압은 물론이고 부자 감세, 규제 완화, 국유재산 매각, 공기업 민영화, 공공요금 인상 하려고 계속 이제 노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국민적 혐오를 벌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상식을 뛰어넘는 제19 그 이권 챙기기, 뻔뻔한 상습적 거짓말. 저는 처음에 얼굴 딱 보는 순간 쟤는 사기꾼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부인 대단하잖아요. 그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보더라고요, 사람들 이상하게. 무감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멋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 감각이 문제 같아요. 그다음에 공정 따위는 개나 줘버려라 하는 오만한 태도 이런 거로다가 국민들의 분노를 이제 키워왔습니다. 집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탄핵 얘기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당장 세상이 이제 뒤집혀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 자꾸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코앞에 닥치고 국민적 불만과 분노가 쌓인다고 해서 자본독재 체제를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 누구도 노예노동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인류의 문화유산 및 자연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 이런 걸 저는 이제 풍요로운 평등 사회 이렇게 이제 이건 사회주의다 아니면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좀 더 부드럽게 아무한테나 얘기해도 거부감 없는 말로 풍요로운 평등 사회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 풍요로운 평등 사회가 당연히 노래하거나 적어도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노동자 민중의 체질과 사고방식이 어떤 평등, 단결 이런 거 추구하기보다는 서열 구조에 너무 익숙하고 그 다음에 각자 고생으로 막 내몰렸잖아요. 그 미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배구조 변혁이나 평등사회 건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는 하나는 이 쌓이는 국민적 분노가 대체로 자본독재 체제 자체를 겨냥하기보다는 이 자본독재 대리자들이
뭐 정치꾼들, 이데올로그들이 막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막 쏠리는 거죠. 유도하는 대로 야만적인 방향으로 되게. 그래서 남혐, 뭐 여혐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 혐오, 그다음에 뭐 민족주의, 나쁜 민족주의, 인종주의, 그다음에 뭐 파시즘, 이제 극단으로 이제 파시즘까지 가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가지 않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 독재 체제로 인한 오늘날의 범인주의적 난관들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인류의 공정 공명을 구현한 통일한 평등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노동자 민중이 자본 독재 체제 극복 운동의 필요성,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필요성은 다 인식할지 몰라도 이거 불가능해 하면 또 못하잖아요. 가능성도 인식해야 되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 자꾸 해야 되고 또 그걸 그냥 원할 뿐만 아니라 그 운동에 적극 동참도 하고 그래서 국가 권력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국가 권력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결국 그 이제 상당한 전쟁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겨서 주인이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그래서 민주적인 국가, 노동자 국가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자꾸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사회 절대 다수를 이루는 노동자 민중이 국가 권력의 주인인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할 말 없게 좀 하자 우리가. 뭐 프로레타 독재 그러는 순간 사람들이 머리가 굳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민주국가다. 근데 이 말 가운데는 이솝이 이렇게 우하르다가 이제 지배자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노예의 언어 이렇게 얘기하죠. 노예들이 대놓고 얘기 못해가지고 비비꼬아가지고 포장해서 하는 말 노예의 언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사회에서는 항상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예컨대 사회주의라는 말이 끔찍하니까 노동해방이라는 말로 이렇게 약간 완화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노예의 언어.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잘 나가는 뭐 서구 학자들이 막 튀면서 쓰는 말들, 시장의 언어라고 좀 규정하고 싶은데 시장 바닥에서 좀 뭔가 팔리게 멋있는 말로 막 포장하는데 들여다보면 별 내용 없는 것들 많거든요. 제일 아주 심한 애들이 뭐 지적이나 또는 뭐 약강 뭐만 들레지 많아요. 애들 말하는 거 보면 막 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건 시장의 언어. 그다음에 하나 더 좀 피해야 될 언어 중에 하나는 그냥 행정 언어라고 생각돼요. 굳어져가지고 그냥 쓰긴 쓰는데 습관적으로 그 내용이 사실 애매모호해가지고 그 뭐냐고 물으면은 답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언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회주의가 자꾸 그렇게 가는 느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막스 시대만 해도 사회주의라는 말이 한 대여섯 개 온갖 사회주의가 등장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뭐 국가사회주의라는 거 나왔잖아요. 나치는 지들이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 이런 거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박정희 때 민주주의를 어떻게 왜곡했죠? 한국적 민주주의 이런 데 독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좀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노동자 국가라는 말은 근데 시장의 언어건 노예의 언어건 뭐 이렇게 행정 언어건 관계없이 너무 혐오감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 학교에서 사관에서 근데 이것까지 양보하면은 도대체 뭐 할 얘기가 잘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자꾸 우리가 써가지고 좀 거부감을 없애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정치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런 노동자 국가 건설이 주체적 조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조건이라는 거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상당 정도가 부합하게 막 규정돼 가는 면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예리하게 봐야 되죠.
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주체적인 문제는 노령유아에 따라서 많이 변하거든요. 그 사상가들이 이상한 소리 해버리고 거기에 막 걸려서 진짜 혁명가가 돼야 될 젊은이들이 그냥 막 미로석을 헤매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하는 거는 이제 노동 정치운동 쪽에서 해야 될 과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객관적 상황이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주체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노동자과 건설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체적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난관들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발판으로 말은 쉽게 합니다. 이 과학적 인식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스가 그 자본론 쓰기 위해서 수십 년을 고생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거 놓고 또 계속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진행 중인 조사라고 보이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과학이라는 거는 그래서 변증법적으로 사고하는 과학자라면 그건 굉장히 꾸준히 끊임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막스가 해놨으니까 우리 그거 받으면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뭐 레닌이 좋은 말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 이것도 아니죠. 레닌만 해도 진짜 굉장히 변증법적인 사고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막 상황 그 변증법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 진리가 가진 시간적 조건, 시간적 핵심이 있다는 거죠. 어떤 시점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살아있느냐고 죽어있느냐죠. 그런 관점에서 레닌은 그런 시간적 핵을 가지고 있는 글들을 끊임없이 썼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과학 말은 쉽지만 이거는 진짜 한두 사람이 그냥 주물럭거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아무 인식도 없냐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꽤 많은 기초가 돼 있는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확산하기 위한 조직적인 운동도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꽤 하고 있어요. 나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진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 그 다음에 뭐 민주노총 등등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이라든지 학교를 아주 본격적으로 돌린다든지 대대적으로 이런 거를 양성하고 이데올로기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좀 정규적인 시스템 갖추는 거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서 뭘 하냐, 노동자 민중이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공감하고 또 동참할 수 있을 만큼 설득력 있는 어떤 대안 사상, 정책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검증하고 또 널리 공유하고 무기로 쓸 수 있고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설득력 있는 대안 사상 정책의 생산은 그렇다고 뭐 지금 우리가 백지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죠. 이미 꽤 많은 것들을 축적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인류가 쌓아온 문화유산, 특히 해방운동의 성과와 교훈들, 과학기술과 생산력, 자연조건 등등을 분석하고 대한사회 건설에 필요한 만큼 거기에 따라서 필요에 근거해서 종합하는 어떤 광범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많은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전문 지식인들이 이 정치적인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이 돼서 비판적으로 보는 대중들과 이렇게 결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그 상호작용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2의 노학연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노동자 정치운동과 이 전문 좀 진보적인 그런 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불러다가 좀 들으면서 반론을 제기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다. 좀 이렇게 배우는 것도 배우지만 우리가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저는 이 노동전선 같은 데서 좀 약간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좀 모셔다가 한번 논쟁들을 계속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좀 뭐 딱 우리 편들 철저하게 뭐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이제 만들어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는 또 현대의 그 주요 이론가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티세르니 뭐 들레진이 하는 그런 현대 이론가들이 시민운동부터 노동운동에까지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요. 그럼 이제 한번 진짜 얼마나 중요한가, 아니면 타당한가, 문제가 뭔가 따지는 작업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막스 엥겔스나 레닌 등 그 고전을 찬찬히 읽는 일도 필요하다. 그게 먼저죠, 사실. 고전 먼저 읽고 현대 이론들과 대질하고 이것들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서는 그 일환으로 인류 최초의 노동자 민중 정권이었던 파리 코민에 대한 막스 엥겔스의 평가를 한번 다시 읽으면서 노동자 국가 및 풍요로운 평등과의 건설을 위한 그 교훈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 1848년 그 프랑스는 2월 혁명이고요. 독일은 3월 혁명이죠. 그거 딱 끝난 직후죠. 50년에 막스와 엥겔스가 뭐라고 주장을 같이 공동으로 쓴 것 같아요. 그 뭐라고 썼냐면 지금 이 시점은 새로운 혁명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며, 자, 새로운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고 단언을 해요. 그리고 따라서 또다시 48년처럼 부르주아지에게 이용당하고 그들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48년 때 뭐 자유평등 파괴하면서 프롤레타리아와 같이 싸웠는데 2월에서 한 서너 달, 6월 되니까 프롤레타리아를 그냥 초토화시켰잖아요. 그 6월 학살이라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완전 이용만 당하고 학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노동자당이 가능한 한 조직적으로, 가능한 한 일사불란하게, 가능한 한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보고, 노동자들은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는 무장이 지금보다는 그래도 또 가시적이에요. 어떤 게 진짜 무장인지 그냥 총 드는 거예요, 진짜. 근데 지금은 진짜 무장이 뭐겠냐. 그때 저는 이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는 유튜브, 그다음에 SNS, 인터넷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 아니면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구사할 수 있는 인식들, 명제들, 개발해야 되는 구호들, 이런 것들을 소총보다 더 센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좀 아쉬운 거예요. 다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노동 쪽에는 유튜브 좀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없냐. 전에 누구죠? 이백년 후보가 유튜브 좀 만들었잖아요. 몇 개 만들었죠. 그거 수백 개 나와야 되지 않나 거죠. 그러니까 더 좀 정확하게 잘 얘기하는 좋은 호소력 있는 이 후보의 경우는 마스크가 돼가지고 잘만 하면은 또 재밌게 사람들이 볼 수도 있겠다. 뿐만 아니라 그럴 만한 분들 얼마든지 개발해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아쉬워요. 이 노동자 사람들 참 그거 약하잖아요. 이거 하고 있지만 나중에 틀어보면은 소리가 너무 안 좋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아주 진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천사는 디테일이 있거든요. 디테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유튜브도 중요한 무기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무장을 통해서 뭘 하느냐. 사회 전체의 의사를 바꾸는 거잖아요. 의사결정을 해가는 거잖아요. 오늘날 그걸 하는데 총리로 할 거냐, 그런 여론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할 거냐 할 때는 다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 무장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그거 이상으로 일상적으로 의사 결정이 한쪽으로 확 나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 작업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무장 개념은 참 복잡합니다. 현대전에서의 무장. 특히 이제 파리 코민 이후에 이제 레닌도 그러고 상비군을 무장한 인민으로 대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 해체 이쪽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기존 국가 체제를 해체한다고 할 때
그때 지금 현재처럼 이 무기 체계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거를 상륙을 해체하고 그 대신에 무장한 인민을 할 거냐. 그것도 참 이제 고민거리죠. 아무튼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자합니다. 새로운 혁명은 그런데 막스가 이제 곧 다가온다고 그랬는데 20년이 지납니다. 바로 이제 혁명이 다가왔다. 무장을 해야 된다. 조직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선 20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0년이라는 게 한 이틀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일주일이면 굉장히 긴데 갈수록 이게 짧아져요. 광주가 80년이니까 벌써 40년이 지났잖아요. 40년. 근데 저는 엊그제거든요. 뭐 어릴 때는 이제 제가 55년생입니다. 부모님들이 6.25 얘기를 하시면 제가 55년이니까 5년 전에 6.25가 일어났잖아요. 왜 이제 피난 가서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5년 지나서 이제 플러스 한 10년 지나면 합해서 15년밖에 안 되는데 6.25 얘기를 하시면은 그거는 진짜 완전히 옛날 얘기였어요. 15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 감각이라는 거는 참 그러니까 20년 뭐 길다고 볼 건 아니다. 금방 온다. 그렇지만 또 금방 온다 하는데 20년 지나가기도 한다. 지금 저는 늘 저번 주 위기단 얘기 하는데 이게 2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몰라요. 그걸 예측 못하면 과학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예측 어렵습니다. 진짜. 온갖 우연적 요소들, 예측 지금으로서는 계산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소들이 같이 작용해서 그렇게 하죠. 다만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렇게는 못 간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번 주에는 증식한 게 계속 붙이고 그거를 떠넘길 거고 문제를 떠넘길 거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바꿔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는 예측하십니다. 네. 20년 지난 후에야 파리꼬민 깃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 새로운 혁명이 다가오는데 20년 이상이 흐른 것이고요. 그 사이에 막스는 1864년부터 국제노동자협회에서 활동했고 대개 2년가 이데올로그로서 이론적인 부분을 담당했죠. 그다음에 뭐 의장을 하거나 무슨 뭘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67년에 자본론 1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독자적 조직과 무장을 통해 혁명을 충분히 또 그 20년 동안 한 거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특히 파리를 둘러싼 정세는 결코 혁명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1870년 9월 4일 보불 전쟁에서 루이 보나파르트가 항복을 하죠. 처음에 기세등등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비스마르크한테 깨지죠. 체포가 돼. 이거는 포로가 되죠. 항복하고. 파리는 노동자들이 주도하여 제2 제정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루이 보나파르트 시대가 제2 제정이죠. 대신해서 공화정을 선포하고 프로이센에 이제 맞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화정의 실권은 고사의 또 보수 세력인 오를레앙파, 그 다음에 공화파가 가르칩니다. 오를레앙파에서 공화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이 티에르죠. 티에르는 오를레앙파에서 시작을 했다가 공화파로 갔다가 결국은 공화파로 갑니다. 공화파에서 이제 대통령까지 되고, 그 다음에 그 공화파에 막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오를레앙파로부터 탄핵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오래 못하고 2년 하다가 끝나죠. 노동자 계급의 실질적 지도자들은 보나파르트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고 프로이센군은 이미 파리를 진격해오고 있었던 경합의 과정에서 파리는 이들이 권력 타취를 그냥 묵인한 거죠. 이제 외적이 있으니까 공화정을 지키겠다라고 들고 나오니까 그럼 해봐라 하는 거를 묵인하고 있었다.
이 조국 방어를 명분으로 정권을 장악했지만 이 티에로는 자신들의 개인적, 계급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풀어에 센 힘을 끌어들여서 공화국과 무장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언제라도 전쟁을 치를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티에르가 이 대통령 그 수반으로 되기 직전에는 외무장관 노릇을 하나 봐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를 만나고 막 그러면서 다녀요. 사방에서 뭐 원군을 끌어들이겠다고 비스마르크가 만나서 뭘 약속하냐면 알사스 로렌을 넘겨줍니다. 배상금을 50억 프랑 정도 주겠다. 뭐 이런 거 이미 비밀리에 다 약속을 해요. 대신 우리를 도와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겁니다. 팔아먹으면서 다만 뭐가 문제냐면 이 파리를 장악하는 이제 프롤레타리아들 전국적으로도 그게 이제 불온한 기운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진압하는 게 이제 주 목적입니다. 이 왕조들이 흔히들 그래요. 왕조들, 이 제후들 뭐 이런 종족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이 전체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죠. 자기 왕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는 그런 짓들을 하죠. 뭐 제가 전공이 동문학인데 그 동문학 자체는 별로 이렇게 매력을 못 느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독일사는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면 그 독일사에서 제일 뼈아픈 대목 중에 하나가 농민전쟁입니다. 1520년대 초 농민전쟁. 그러니까 루터가 등장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불을 붙이긴 하는데 루터는 파문을 당해요. 파문당하면 원래 화형인데 그 처형당하기 전에 그 작센 제후가 빼돌려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다 갖다가 이제 보호를 하면서 성서 번역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루터가 아주 열심히 제후들을 위해서 봉사해요. 이제 루터가 그런 사건을 그러니까 뭐 95개 조항 뭐 붙이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중세 말이잖아요. 중세 말로 되면서 그 현물 경제로부터 서서히 이제 화폐 경제로 막 확 쏠려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1조 이렇게 받던 것들을 그러니까 현물로 받으니까 그 포도 뭐 많이 뺏어가지고 갖다 재놓을 방법이 없고 하니까 그냥 적당히 받고 끝냈는데 현물에서 화폐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겨나는 게 교황청에서부터 그냥 뭐 끊임없이 뭘 요구하는 이제 뭐 면제부 팔고 그 다음에 무슨 걸레조각에 성 암흑에 무슨 뭐다 하면서 팔고 파는데 사는 사람은 그거 몰라서 사나요? 뻔히 아는데 안 사면 어떻게 돼요? 마녀 뭐 마귀 돼가지고 화형당하니까 사주는 거죠. 파문당할까봐. 그러면서 이제 돈 뜯어가고 그다음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이제 지경을 가니까 루터는 거기에는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에는 반대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이제 농민들이 들고 내려나기 시작해서 이제 그 핵심 인물이 토마스 민처입니다. 토마스 민처는 사회주의의 원조라고 보면 돼요. 사회주의 사상의 원조다. 계몽 사상 플러스 사회주의 사상. 민중 정권을 추구했어요. 민중 정권을 추구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성서도 필요 없다. 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거다. 이런 인물이었고 이제 농민전쟁 맨 앞장서 가지고 끝까지 갔죠. 그래서 이제 잡혀서 걔네들이 끊임없이 속아요. 기사들한테 처음엔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이기는데 이제 기사들은 워낙 그 잔머리를 잘 부리는 놈들이라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하냐.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농민들은 집에 가서 빨리 소도 봐야 되고 돼지도 봐야 되고 할 수 없이 오케이 해요. 돌아가고 있으면 기사들이 쫓아가면서 하나씩 다 쳐죽이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돼요. 근데 그래서 어느 지역이 쫄딱 망했다 그러면 옆에 농민들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 자식들 옛날에 좀 우리한테 뭐가 좀 그랬어. 잘 됐어. 이런단 말이에요. 다 고립분산돼가지고 다 깨진 거예요.
전략이 안 돼가지고 그 전체를 총괄하는 전략가들이 굉장히 부족했고 토마스 민처는 그런 좋은 사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대에 앞질러 나왔던 그런 인물로 막스 나중에 평가하죠. 그런 결과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난 다음에 분쟁이 심해요. 그러고 나서 된 게 뭐냐면 그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라는 데에서 1550년대에 각 제후들이 각국의 종교를 결정한다. 국교든 신교든 뿐만 아니라 외교권도 갖는다. 그러니까 황제가 있어요. 합스부르크가 황제도 오셨죠. 그 황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따로 있고 아무 실권이 없어요. 나머지 인물들은 이제 제후들이 400개 정도가 있었어요. 제후들이 400개, 제국 국가가 한 400개. 그러니까 여기 뭐 김천만 하면 김천이 그냥 하나의 왕국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중에 이제 센 놈들이 예를 들어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얘네들이 뭘 하냐면 뭐 작센 뭐 이런 데서 자기들의 유리하면은 황제고 뭐 신성 로마 제국이고 아무 관계 없이 외교를 해요. 영국 끌어들이고 뭐 어디 저쪽에 스웨덴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러시아 끌어들이고 프랑스 끌어들이고 거기에 이제 뭐 결혼 관계라든지 종교 관계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패를 먹어가지고 그 갈등이 어디서 터지냐면 독일에서 터지는 거예요. 독일 내에서 전쟁을 벌여요. 그들이. 그러니까 외국 이권이 또 충돌하면 또 여기 와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 나는 게 1600년대에 이른바 30년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30년. 그 한 30년 전쟁을 하니까 독일이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그 중세 이전의 생산력으로 돌아가요. 중세 이전으로. 그때 나오는 유명한 동화가 헨젤과 그레텔 뭐 이런 거예요. 애 잡아먹던 시대. 네. 끔찍한 시대죠. 이후에 그 독일이 전체적으로 후진국이 된 거죠. 그게 이제 19세기 후반기에 와서야 이제 그걸 따라잡으면서 군국주의 발전해가는 그런 단계. 그 이제 유럽에서는 흔히 도이체 미제레, 도이체 엘렌트 또는 그 독일적 참상 이런 말을 썼어요. 독일이 워낙 끔찍하게 당하니까 독일적 참상.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30년 전쟁의 그 여파 아니면 종교 개혁부터 문제가 됐거든요. 그 농민 전쟁의 실패 그로부터 해서 이 3월 혁명 시대까지 계속 그게 누적돼서 온다. 딴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어쨌든 티에르나 이 파브르 일당들은 국가 이익과는 관계없다. 자기들이 이게 부합되면 나라 팔아먹든 외세 끌어들이든 그건 뭐 일반적으로 해오는 행태들이다. 그 제후들이 다 그랬다 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무장한 파리는 반혁명 음모의 길에 유일하게 심각한 장애물이었으며 따라서 이 친구들 관점에서는 파리는 무장해제되어야 했다. 노동자들이야말로 공화정 권력을 찬탈한 자들의 진정한 적이었던 셈이죠. 막스는 파리 코뮌이 출범하기 직전인 1870년 노동자 계급의 당면한 어려움을 충분히 의식했고 적이 거의 파리 문을 두드리고 있는 현재 위기 속에서 새 정부 정복의 어떤 시도도 절망적인 바보 행위가 될 것이다 하고 경계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파리 코뮌이 시작되기 전에는 반대했죠. 그러나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파리 노동자들은 티에르 무장해제 기도에 맞서 그 몽마르트르에 있던 대포를 접수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막았죠. 그 접수하러 온 장교 지휘관을 죽여버리고 그 시민들이 그걸 지켰죠. 사유재산이다 그러면서 그것도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사유재산은 이름으로 파리 코뮌이 시작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항의 위험을 무릅쓰기로 영웅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1871년 3월 18일 국민방위군이 무장을 해제하라는 티에리 명령을 거부한 정규군과 국민방위군은 파리를 장악하고 중앙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임시정부로 삼았습니다. 티에리 등은 벨사유로 정부를 옮겨 파리에 맞섰습니다. 티에리가 한 2월 달에 이제 그 내각 수반이 돼요. 그래서 이제 티에리 정부가 된 거죠. 중앙위원회가 주도하여 3월 26일 투표로 꼬민을 선출했고 3월 28일 꼬민이 출범했습니다. 파리 이외에 리옹, 마르세유 등지에서도 꼬민이 세워졌지만 여기는 파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됐죠. 한 며칠. 근데 아무튼 금방 티에르한테 무너졌죠. 꼬민은 5월 28일 진압이 끝날 때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노동자 계급의 정부를 만들어냈습니다. 1891년, 그러니까 꼬민 이후에 한 20년 후에 엥겔스는 파리 꼬민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파리 꼬민을 보라. 이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였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막스는 파리 꼬민이 무너진 직후 국제노동자협회에서 파리 꼬민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5월 28일에 끝났는데 한 5월 30일쯤 벌써 발표를 합니다. 국제 노동자협회 나가서 그 연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는 파리 꼬민을 본질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정부, 생산 계급의 착취 계급에 대한 투쟁의 성과, 노동에 대한 경제적 해방이 이루어질 궁극적으로 발견된 정부 형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엥겔스와 마찬가지로 막스도 파리 꼬민을 프롤레타 독재라고 공세미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언급을 직접적으로 프롤레타 독재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내용 보면 바로 프롤레타 독재죠. 그래서 꼬민은 다수의 노동을 소수의 재산으로 만드는 바로 그 계급 재산을 철폐하고자 의도했습니다. 꼬민은 수탈자에 대한 수탈을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꼬민은 토지 및 자본과 현재는 주로 노동의 노예 및 착취 수단인 생산 수단을 단지 자유롭고 협동적인 노동의 도구로 변형시킴으로써 개인적 소유를 현실화하고자 했습니다. 이거 개인적 소유라는 말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자본론에도 나오죠. 부정의 부정 얘기하면서 사적 소유에서 다시 그 지향을 통해서 다시 개인적 소유로 이때 개인적 소유는 그러면 과거의 개인적 소유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지는 그래서 이걸 놓고는 엥겔스는 그 안티듀링에서 생산 수단은 공동 소유 그렇지만 소비 수단은 개인적 소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무것도 이상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최 선생님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고 저는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게 주로 생산 수단의 문제거든요. 주제가 생산 수단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개인적 소비 수단의 문제는 아니다. 생산 수단은 어떻게든 개인적 소유로 하면서도 지향을 통해서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개인적 소유를 만드냐 할 때는 방법이 없다. 그거는 개개인들이 그 생산 수단에 관한 생산에 관한 모든 문제에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는 정도 이상으로 답이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파리 꼬민은 막스 엥겔스가 본질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정부 혹은 프롤레타 독재라고 평가할 만하게 다음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주요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통선거를 통해서 선출되고 시민에게 책임을 지며 즉시 소환될 수 있는 시의원들로 꼬민을 구성하고 꼬민은 입법부 겸 행정부 역할을 수행하고 재판관, 치안판사, 경찰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를 선거로 선출, 소환할 수 있고 상비군과 관료제를 폐지하며 상비군은 무장한 인민으로 대체하고 경찰은 정치적 특성을 버리고 소환될 수 있는 꼬민 집행기관으로 전환되고 공직자 연봉 상한선을 6,000프랑으로 제한했다. 6,000프랑이 감이 안 오는데 이때 루이 보나파르트가 자기 연봉으로 300만 프랑을 요구했었어요. 300만 프랑. 아마 관찰했겠죠. 한 300만 프랑을 받았다. 그 대통령으로서 또는 황제로서 300만 프랑
그러니까 좀 되는 거죠. 그 6천 프랑이라면 그러니까 아주 진짜 작은 돈이다. 그 배상금이 50억 프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금 돈으로 계산해서 연봉 6천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그 50억 프랑이면은 한 조 단위잖아요, 그죠? 50억 만 배를 곱하면 뭐 이 옛날 돈들은 계산이 잘 안 돼요. 아무튼 계산이 좀 안 되지만 어쨌든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그 전쟁 배상금으로 50억 프랑을 갚았었죠. 네. 그 다음에 이 고위공직자는 특권이나 판공비를 없앴다. 그 다음에 공장주들이 폐쇄한 공장들을 협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경영하고 이들 협동조합을 하나의 거대한 연합체로 조직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명령했다. 이게 얼만큼 이제 2달밖에 안 되니까 파리 고민이 이게 얼만큼 이제 현실적으로 관철되고 뭐 제대로 돌아갔을지는 뭐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빵 공장들이 야간 작업 금지. 뭐 이런 조치는 굉장히 짜잔해 보이지만 특히 제빵 공장이 노동 착취가 극심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일을 시키고 막 저번에도 나오죠. 그다음에 전당포 직업수배소를 폐쇄했다. 흡혈이라고 봤죠. 노동자에게 기업가가 부과하는 혈 벌금형을 금지했다. 그다음에 70년 10월부터 71년이겠죠. 71년 4월까지 집세를 전체 면제했다. 국제주의에 입각해 선출된 외국인의 공직 취임을 승인했다. 방도미죠. 방도 광장의 전승기념부를 국수주의와 민족 간 증오의 상징물로 봐 파괴했다. 파괴가 아니라 쓰러뜨렸죠. 근데 나중에 티에르가 대통령 된 다음에 다시 세웠죠. 그 비슷한 사건들이 예를 들어 부다페스트 광장에 원래 루카치 흉상인지 동상인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철거하고 거기에 파시스트가 동상을 세웠다 그러죠. 아무튼 역사는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부관 참시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고 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재산 국유화하고 교회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폐지하고 학교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만인에게 교육기관을 개방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마지막 그 무상교육 실시 이건 참 우리나라도 좀 대학까지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도 무상교육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서열 철폐해야 된다. 서열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무상교육하는 건 예산 문제잖아요. 한 10조의 남짓. 그거만 쓰면은 무상교육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재단이 제멋대로 하는 거를 상당히 억제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학생 수준의 문제도 다 이건 돈 문제거든요. 그 해결되면 그 다음에 진짜 교육을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좋기는 일반인한테 개방도 하고 그냥 무료 개방하고 그래서 좀 그 대학들이 막 지금 대학 저 락강의 용어 중에 멋있는 말 중에 대학 담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주임 담론 이런 거 얘기할 때 대학 담론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학 담론은 그냥 뭐예요? 살아남자 이거밖에 없어요. 이러다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맨날 지표만 따지고 앉아있고 교육, 연구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보시면 구제해야 됩니다. 어디서? 노동운동이. 정신 차리자 하고 좀 자꾸 끌고 나와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래가지고 대학 쪽에서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이거에서 후배나 그 동료 그 선생님들이나 저를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노동자 민중이 정치 권력의 주인이 되지 않고는 이런 조치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실현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파리에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노동자 국가가 성립된 거잖아요. 국가 권력을 장악한 거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이거 그냥 우리가 뭐 제빵공장 노동자들 야간 금지 합시다라고 하면 그냥 정상적인 부르주아 국가에서는 별 짓을 해도 안 되려고 그럴 거예요. 별 이유를 닫아가지고 그건 꼭 필요하다고 끝까지 싸우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혁명 정부가 딱 들어서니까 그냥 이거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가 권력을 그래서
어, 노동자 민중이 그 주인이 되는 거, 이거는 진짜 운동의 진짜 첫째 핵심 관건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막스는 농촌에서도 꼬민이 비록 여건상 실행하지 못했지만 이상과 유사한 조치를 취했으리라고 봅니다. 모든 지역의 농촌 꼬민들은 중심 도시 파견 대표 회의에 각자의 공통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었으며 이런 지역 회의는 다시 파리의 전국 대표 회의에 대변인들을 파견하게 되어 있었고 각 파견 대표는 언제라도 소감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선거구민들의 명령적 위임에게 제압받는 것이었습니다. 요 부분은 좀 주목할 부분이 각 꼬민들이 따로따로 있다고 해서 연방제냐 이거 아니다는 거죠. 무정부주의냐 그런 거 아니다는 거죠. 파리 등등의 중심 지역과 농촌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었고 공동의 조치를 취하는 그런 작업들이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주고받고 하지만 중앙 집중제를 유지하는 구조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풀봉주의자들하고 입장이 다르는 것 같아요. 꼬미는 혈세에 찌든 농민을 구했을 것입니다. 농민에게 돈이 적게 드는 정부를 선사했을 것이며 현재 농민들의 피해를 빨아먹는 공증인, 변호사, 집살이 및 다른 법무관계 종사 흡혈기들을 농민에게 선출되고 농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닌 꼬민의 유급 집행인으로 바꿔버렸을 것입니다. 꼬민은 농민을 경찰, 농민경찰, 헌병, 지사에 전형무대병시켰을 것이며 성직자에 의한 우배화 대신 학교 교사에 의한 계몽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막스의 서술에 의하면 꼬미는 파리에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파리는 제2제정기의 저속한 파리가 아니었습니다. 요 나나라는 에밀 졸라의 작품 보면은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선물한 황금 침대를 가지고 있어요. 황금 침대. 근데 당장 먹을 빵이 없어요, 저녁에. 그래서 몸팔러 나가요. 이게 이제 제2제정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 같아요. 이 시대에 그냥 이거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거기 나나라는 주인공이 거기 묘사된 거를 보면 꼭 저 말린 본노 같아요. 말린 본노. 금발에 아주 그냥 뭐 육감적이고 그런 인물인데 얘가 뭘 했냐면은 아마 인류 최초로 파리에서 스트립쇼를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거기에 노인네, 젊은이, 애까지 달라붙어가지고 다 정부 관계를 해요.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온갖 계급들을 다 그 졸라가 비난하는 거죠. 그놈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 그래서 졸라는 루카치는 계급 관계를 잘 안 보여줘서 싫어해요. 사회 문제를 이렇게 계급과 무관하게 자꾸 묘사한다. 도덕적으로 보려고 하고 지배 관계를 잘 안 보려고 한다. 비판하고 자연주의로 부르려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굉장히 단파성이 있어요. 인간적인 단파성이 있고 정의감도 있고 좋은 작가 같아요. 그래서 이 경찰력이 없는데도 시체 공시소에는 시체가 없었고 야간 강도나 좀비질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848년 2월 혁명 후 처음으로 파리 거리가 안전했습니다. 매춘부들이 가정과 종교 그리고 무엇보다 재산 갖고 도망간 자기들이 보호자들이 냄새를 따라서 사라지고 그 대신 파리 진정한 여성들이 표면에 나타났는데 이들은 고대 여성들처럼 영웅적이고 고상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파리 꼬미는 부유한 자본가만을 제외한 상점주, 수공업자, 상인들인 대다수 파리 중간계급에 의해서조차도 노동자 계급이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으로 공공연히 인정되었던 최초의 혁명이었습니다. 막스는 이렇게 변한 파리가 제2제정에 대한 직접적 안티테제였다라고 규정합니다. 제2제정기에 부르주아지는 정치적 근심에서 벗어나 엄청난 부를 추구했습니다. 금융의 헛잡은 콜스모폴리탄적 방탕을 찬미하였고 대중의 비참상을 호화롭고 저속하고 타락한 사치가 파렴치하게 드러남으로써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국가 권력은 의견상 사회 위에 높이 초연하게 떠 있었으나 동시에 그 자체가 그 사회의 최대 추문이자 그 모든 부패의 바로 그 온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의견상 사회 위에 높이 초연하게 떠 있었다는 표현은요, 이 프랑스 혁명 3부작에 보면 브리베르 있죠. 거기에 그 루이 보나파르트의
본질. 그 프랑스 혁명, 2월 혁명이 처음에는 전 계급이 단결해가지고 왕당파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게 프롤레타리아예요. 6월에 학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진보적이었던 계급을 다른 계급들이 다 단결해가지고 제거해요. 그 다음에 산악당이라고 그러죠. 산악당. 그러니까 그 프랑스 혁명, 대혁명 때 그 로베스피에르 파, 걔네들을 또 더 보수파들이 제거해버려요. 소신파죠. 소신파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들을 또 왕당파가 제거하고. 차례차례, 그러니까 진보적인 순대로 꼭 다 망하는 거죠. 다 제거당하고, 한 줄밖에 안 남은 그 왕당파를 루이 보나파르트가 깡패들을 규합해가지고, 이른바 그 12월 행가하는 그 12월 행, 그 걔네가 중심이 돼가지고 쿠데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계급도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든. 그래서 계급 갈등의 그 힘의 공백 상태. 그거를 치고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권되는 건 뭐라도 한다. 요거가 바로 보나파르트 체제를 의미하죠. 보나파르트 체제라는 말로 그 후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저는 전두환 체제 정도가 다 그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재벌들이 큰 주도하는 힘을 가지기에는 약하고 노동자 계급이 성장하지는 아직 못했고 그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거. 네, 아무튼 파리는 모두가 진실이었고 베르사유는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베르사유를 대표한 티에르는 파리에 대한 약탈 전쟁과 프랑스 전역에 확립하려는 공포 정치를 화해라는 말로 포장했습니다. 베르사유에서는 공화국이라는 명칭조차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는 공화국의 이름으로 리옹과 마르세유 혁명을 진압했습니다. 티에르 일파는 무자비하게 3만 명 이상의 꼬민 연사들을 학살하고 평화로운 노동자들이 폭발해 꼬민은 질서의 사냥개들에 의해 수라장을 돌변했지만 꼬민은 군사적으로 지나치게 관대했습니다. 이라고 생각하고 싸우고 피흘리는 파리는 신사에 대한 심사숙고한 나머지 식인기들이 문턱에 와 있음을 잊어버리고 그 역사적 선도의 열정 속에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파리 꼬민이 흠결 없는 존재는 아니었다. 막스는 파리 꼬민의 중대한 전략적 오류를 지적합니다. 몽마르트르에 대한 티에르의 강도 같은 습격에 의해 시작된 내전을 계속 수행하는 것, 끝장을 보는 것, 이거를 주저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앙위원회가 스스로 결정적인 실책을 범했습니다. 즉 당시 완전히 무원 상태에 놓인 베르사유로 즉각 진격함으로써 티에르와 그의 촌놈들의 음모를 끝장내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기간이 길진 않지만 짧게라도 그 비스마르크의 군대를 끌어들이기 전 비스마르크로부터 그 포로로 잡혀 있는 프랑스 군대 그것들을 받아내야 됩니다. 걔네들이 또 이제 파리 꼬민 진압하는 데 동원되고 만일 파리 꼬민 군대가 유리한 시점에 티에르 땅을 끝장냈다면 그래야 지방 도시들과 농촌의 꼬민들이 티에르 군대에 의해 진압되지 않고 파리 꼬민과 결합되었다면 근데 그 주에 보시면요 그 4월달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도 3만 5천 개의 꼬민에서 선출된 70만 명의 지방의회 의원들 중에 정통 왕조파, 보나파르트파는 모두 합해서 8천 명을 넘지 못했다. 4분의 1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는 그 티에르에 반대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꼬민들이 건재하게만 만들었으면 충분히 싸울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내전의 양상과 꼬민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경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군과 싸울 수밖에 없죠. 비스마르크는 받아낼 거 많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이 루이 보나파르트가 패배한 것처럼 비스마르크 군대한테 꼭 패한다는 그 필연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루이 보나파르트의 군대는 널널했거든요. 이건 타락한 군대. 위세 등등해 보이긴 했는데 겉모습이고 실제로는 그냥 별 싸울 의지가 없는 군대였단 말이에요. 반대로 혁명군들이 많이
제대로 조직이 됐다면 이런 상황이 나올 것이다. 이 프랑스 대혁명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프랑스 대혁명 때 처음에 그 온건파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다 깨졌어요, 판판이. 그러다가 이제 그 강경파들이 정권 잡았다면은 완전히 그 군대 개편을 해버려요. 그 군대 개편의 핵심이 뭐냐면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지휘관으로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귀족들이 지휘관을 했어요. 그다음에 용병 막 쓰고 그랬는데 그것들 다 없애고 의용군 중심으로 싸우니까 혁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앞장서니까 그다음에 전략이 굉장히 용이했어요. 그 옛날에는 그 의용군들 그다음에 하기 싫은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이렇게 제대로 쫙 세워가지고 전쟁터로 내걸고 감시 체제를 만들어요. 치중대를 가운데 딱 놓고 끌고 다니고 뭐 물자 빼가지고 도망갈까봐.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발적으로 나온 그 혁명군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동성이 훨씬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유연하게 싸울 수 있는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나폴레옹은 방어군에서 방어 전쟁을 하다가 침략 전쟁으로 넘어가잖아요. 침략 전쟁. 러시아까지 들어가서 막 하는데 침략 전쟁으로 넘어간 순간 옛날에 그 삼제 대전 이런 거 있었죠. 아우슈트리츠에서 삼제 대전 하고 했는데 그때는 나폴레옹이 완승을 했는데 그게 전쟁제가 확 바뀌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방어군들이 이기는 거예요. 방어군들도 똑같은 전략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대등한 군대가 됐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파리 코뮌에서도 제대로만 했으면은 얼마든지 그 비스마르크하고 싸울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 얘기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엥겔스도 파리 코뮌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즉 코뮌이 다수파를 이룬 블랑키주의자들이나 소수파인 프로동주의자들은 그 다수파가 블랑키, 소수파가 프로동인데 과학적 사회주의를 충분히 접하지 못하면서 오류를 범한다고 봤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은행에 대한 조치라고 봤습니다. 그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프랑스 은행 정문 앞에서 공손하게 서 있으면서 지녔던 신성한 외경심이다. 그것은 또한 중대한 정치적 실수였다. 꽃면의 수중에 있는 은행 이것이야말로 1만 명의 인질보다 더 가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프랑스 부르주아지 전체가 꼬민과의 화평을 위하여 베르사유 정부에 가하는 압력을 의미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 은행을 그냥 내버려둔 거. 그 다음에 막스가 꼬민에서 파리 코뮌에서 주목하는 계급 재산 철폐, 수탈자에 대한 수탈, 공동계획에 의한 국민 생산 규제,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 상태와 주기적 변동의 종식 같은 조치 및 성과 이런 것들은 파리 코뮌에서 소수파로서 부르주아적 연방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었던 프로동주의자들 입장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동주의자들과 관련해서 엥겔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꼬미는 또한 프로동 사회주의 학파의 무덤이었다. 오늘날 이 학파는 노동자기업 사회에서 사라졌다. 단지 급진적 부르주아지 사회에서만 아직껏 프로동주의자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얘는 프로동주의는 공산당 선언에서도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죠. 재밌더라고요. 경제주의자, 박애주의자, 인도주의자, 노동계급 처지 개선론자, 자선사업가, 동물학대 철폐론자, 금주협회 헌금자 등의 잡다하기 그지없는 좀스러운 개혁가들. 참 애들 말이 참 험하죠. 근데 좀 뜨끔해요. 그러니까 지배관계 그대로 진짜 뭔가 매끄럽게 굴러가게 개선하려는 부류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엥겔스는 다수파인 파리 코뮌 다수파인 브랑키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브랑키주의자들이라고 더 나을 것은 없었다. 그들은 음모의 학교 속에서 성장하고 그에 걸맞는 엄격한 규율로 결속된 가운데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출발했다. 즉 비교적 결단력 있고 잘 조직된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유리한 시점에서 국가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인민대중을 혁명으로 끌어들이고 이들을 소수 지배도 집단주의에 결집시키는 일에 성공할 때까지 엄청나고 단호한 활력을 발휘함으로써 선동 잘하고
국가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혁명정부 수중의 모든 권력을 가장 엄격하게 그리고 독재적으로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근데 엥겔스는 이런 블랑키주의에 대해서 얼핏 보면 레닌주의 연상시키거든요. 그래서 좀 눈여겨볼 부분 같더라고요. 파리 꼬민은 이들 입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갔다고 지적합니다. 처음부터 꼬민이 인정하여야 했던 것은 레닌주의하고는 달라요. 어떤 점에 다르죠? 일단 집권하게 된 노동자 계급이 낡은 국가기구를 그대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파리 꼬민은 분명히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다 해체버리고 그런 거죠. 레닌주의도 그런 걸 똑같이 추구했던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닌주의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얼핏 보면 또 비슷한 성격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야 겨우 장악하게 된 지배권을 다시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이 노동자 계급이 여태껏 자신들의 적대에 사용됐던 낡은 억압기구 모두를 폐지해야 하며 또 한편으로 자신들의 대의원들과 관리인들에 의해 대하여 예외 없이 언제라도 해임 대상임을 증명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대표자들이 자기들을 억압하는 기껏 뽑아놨더니 자기들을 지배하는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게 필요하다. 이 전략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리 꼬민이 자신들이 대의원들과 관리인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 이거는 오늘날 노동조과 건설운동에서도 파리 꼬민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아주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봅니다. 파리 꼬민은 기존의 국가 조직을 장악해서 이것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 그럴 경우에 다시 권력을 장악한 지배 집단이 사회 주인이 되기는 쉽죠. 국가와 국가기관들이 사회 종복으로부터 사회 주인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하여 꼬미는 두 가지 절대 확실한 방책을 강구했다. 첫째는 입법, 사법, 교육 등 모든 직책을 관계자들이 보통선거권에 근거해 인정하되 동일 관계자들에게 언제나 자기들이 파견 대표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 소환권. 근데 여기에 입법, 사법, 교육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둘째는 꼬미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만 지불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막스는 여기다 몇 가지 더 보탭니다. 보통선거권을 위계적 서임제로 대체하는 것보다 꼬미니 정신에 더욱 생소한 것은 없을 것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서열 만들고 이러지는 않았다. 보통선거를 안 하고 순서 매겨가지고 서열 정해가지고 이렇게 임명, 지명 이렇게 할 거 없다. 막스는 꼬민이 오류성을 가정하지 않았다는 점. 진정으로 꼬미는 낡은 딱지가 붙은 모든 정부들이 한결같은 속성인 무오류성을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꼬미는 자신의 언행을 공개하였으며 공중에게 자신의 모든 결함을 알렸습니다. 정보란 것도 원래 권력의 주요 원천이죠. 이걸 감안하면 꼬미는 자신의 오류까지 공개함으로써 권력의 사회화 내지 근본 민주주의의 원형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은 기존 국가 권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보통선거와 소환제, 노동자와 동등한 임금 이것만으로 국가와 국가기관들이 사회의 종복으로부터 사회의 주인으로 변화하는 것을 방지할 절대 확실한 방책을 만들었다고 자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변수가 또 생길 것 같거든요. 자본 권력이나 정치 권력만 아니라 정보와 여타 인간관계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권력들이 다시 지배관계 원천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합니다. 이를 막아낼 확실한 방책을 새로 마련하는 것, 현대에 맞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노동자국가 건설 운동에서 주요 과제라고 봅니다. 예컨대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도 한 가지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파리 꼬미는 막스와 엥겔스 그리고 무수한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궁극인 목적, 즉 자본주의적 혹은 봉건주의적 지배관계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배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배관계 자체를 없애려는 목적, 지배관계 자체를 없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
단어의 첫걸음을 내디딘 인류 최초의 정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빠디꼬민이 등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배관계가 사라진 사회체제라는 게 인간 본성을 거스리는 뭐 공허한 몽상이다라는 헛소리, 이런 거는 아니다. 그건 몽상이다. 그건 헛소리다. 라고 우리가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자본주의를 인간의 자연 조건이라고 보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기본 전제를 거부하는 이 막스의 세계사적인 전제 전환, 이런 표현을 저는 쓰고 싶어요. 이건 세계사적인 전제 전환이다. 이 막스 이후에 뭐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 출발점이 이 자본주의가 자연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시작한 거. 되게 청년 막스, 그러니까 유대인 문제라든지 이럴 때부터 이게 등장하는 거거든요. 막스는 그래서 자본주의를 달리 보기 시작하는 거. 이게 역사적 산물이다라고 보기 시작하는 거. 바꿀 수 있다라고 보기 시작하는 거. 이런 세계관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세계관적 전환이 진짜 이건 세계사적인 전환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실 알티세르 같은 사람들이 초기 막스하고 후기 막스 나오면서 인식론적 뭐 단절 이렇게 자꾸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경철초 같은 건 다 이데올로기 영역이고 과학이 아니고 하면서 비난하면서, 그거 아무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과장한 것 같고, 실제로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이 자본주의를 그냥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전제할 거냐, 그거를 가변적인 거로, 역사적인 거로 보고 바꿀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연구할 거냐. 이건 근본적인 차이인데, 이 근본적인 차이를 그냥 희석시킨다. 아무튼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절은커녕 단절 아니죠. 초기 막스와 후기 막스는 단절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막스주의자가 된 이후로는 헤겔의 변증법적인 사고와 포에르마의 인물론적 사고를 지향하는 거죠. 지향해서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종합한 거죠. 단절이 아니라. 그 과정이 벌써 청년기부터 시작된다. 자본주의를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 전환 속에서 그 다음에 지배관계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이거를 거부하는 것도, 그 다음에 계급관계 자체가 소멸해서 궁극적으로는 계급 지배 도구로서의 국가라는 것도 사별하는 사회, 이걸 추구하게 되는 점, 이것도 본질적 요소가 없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평등한 존재로 보는 평등주의적 인간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등주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제와 지배관계 소멸을 추구해야 할 이유도 없죠. 다양한 위의 질서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 어울리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즉 주인은 주인 역할하고 노예는 노예 역할을 하는 가운데 사회가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존립하는 상태, 이게 이상적이다라고 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오늘날 민주주의를 표명하는 사회에서, 공식적인 민주사회에서 평등의 가치를 공공연히 부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공개적으로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 얘기하는 순간 몰매 맞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평등을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평등주의를 믿고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평등한 인간관계를 추구해온 사회주의는 인간의 다양한 현실적 차이, 이기적 본성, 따위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조할 수도 있다. 물론 현재 상태에서 인간의 자질이나 능력이 동등하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현재의 차이를 근거로 차별을 정당화하고 고착시키는 것보다는 인간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지금의 차이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잠재력이 합당한 조건 속에서 족저하게 발현된다면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을 만드는 것,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여기 잠재력이라는 말을 좀 썼지만, 저는 이제 학교 꼰대잖아요. 꼰대 노릇하면서 항상, 그것도 대구대 학생들이 수능 점수는 좀 낮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늘 한쪽에서 자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성적 좋은 애들 모아가지고 지네끼리 한 것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저는 그때 잠재력이라고 안 보고 그 폭발력이라고 생각했어요. 폭발력을 좀 확 폭발시키는 게 교육의 본업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짜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가끔씩 폭발한다. 그걸 통해서 뭔가 사회를 바꾸는 길이 어딘가. 이때 막스 앵겔스가 파리 코민에서 현실적 모습을 드러냈다고 판단한 그 프롤레타 독재 노동자 국가의 핵심 가치, 즉 사회의 종복이 사회의 주인으로 군림할 수 없는 체제, 이건 풍요로운 평등사회 실현의 기본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적 지배관계에서는 생산관계가 핵심 문제라는 점에서 지배관계 없애기 위해서는 파리 코민이 어떤 생산관계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 이거 중요한 문제죠. 막스가 자본론에서 말하는 슈탈자에 대한 슈탈, 이건 파리 코민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 한번 봅시다. 막스에 따르면 코민의 법령은 개개 자본가가 도망을 쳤든 조업중단을 원했든 간에 모든 작업장과 공장을 노동자 협동조합에 보상을 조건부로 배상을 했는 것 같아요. 보상인지 배상인지 하고 양도하게 만들었다. 파리 코민의 경제체제에서 노동자 협동조합과 협동적 생산은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프루동은 조합이 노동자들이 자유에 대한 족쇄다 이렇게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익하고 해롭다고 보고 대공업에 대해서만 그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꼬민의 포고령은 대공업에 대해서만 아니라 심지어 매니팩처에 대해서도 조직화를 명했다. 이는 각 공장 노동자들이 조합에 기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협동체를 하나의 거대한 연합체로 통합해 가는 것을 지향하였다. 여기 하나는 반말이 있고 하나는 존댓말이 있죠. 인용문 중에. 그 반말로 나오는 서문입니다. 앵겔스가 쓴 1891년 서문. 존댓말로 쓴 거는 막스가 그 국제 노동자협회에서 연설한 거고요. 이 번역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둘 다 그냥 반말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박스는 꼬민이 추진한 경제적 조치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선 경제체제, 그리고 실현 가능한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만일 협동적 생산이 협잡이나 함정으로 남게 되지 않는다면, 만일 협동적 생산이 자본주의 체제를 대체하게 된다면, 만일 단결된 조합들이 공동계획에 의거하여 국민생산을 규정하게 되고, 공동계획, 국민생산 규제, 그래서 국민경제를 그들 스스로가 통제하고 자본주의 생산의 참하인 항구적 무정부 상태와 주기적 변동을 종식시키게 될 경우 신사 여러분, 이 밖에 무엇이 공산주의, 그것도 가능한 공산주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리 코민의 그 경제 구조를 막스는 공산주의의 구현이라고 보기 시작한 거죠. 이처럼 막스가 코민에 관련해 협동조합과 협동적 생산의 공산주의적 가능성을 명시하는 점에 근거해서 막스가 협동조합을 이렇게 공산주의의 뭐 이렇게 발판이라고 아니면 최소한 그 실현 가능성을 거기서 봤다. 그러니까 우리 협동조합 운동으로다 공산주의 운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운동 가능하죠. 그런 조합운동 확산을 통해서 사회주의 운동하자 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파리 코민의 경우에는 이미 자본가들과 그 대리자들이 정치 권력을 잃고 도주했고 또 노동자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협동조합이 연합체로 전국을 다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거죠. 이 파리 코민 노동자 협동조합은 그 자본주의 체제를 전제로 해서 착취 조건을 노동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개선하는 데 머무는 노동자과는 구분될 뿐 아니라 자본 권력이 현재 건재한 상태에서 자본 독재 체제의 대안을 만드는 운동 방식으로서의 협동조합, 이것과 다 다르다. 그것은 이미 확보된 프롤레타리아 독재 혹은 노동자 국가를 발판으로 하고 있다. 공동계획에 의거해서 국민생산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로써 자본주의 근본 문제의 생산이 항구적 문제, 무정부 상태, 그 다음에 주기적 변동, 공원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런 점은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오히려 파리 코민의 노동자 협동조합은 소련의 대중주적인 협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20년에 레닌은 소련 체제를 위한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경제적 건설에서뿐만 아니라 군사적 건설에서 노동조합들과의 밀접한 접촉이 없었다면, 노동조합들이 정열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노동조합들이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2년 반은커녕 지금 20년이니까요.
이 두 달 반도 나라를 통치하거나 독재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탈린 역시 노동조합, 협동조합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주요 요소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파리코미니 협동조합과 소련의 노동조합, 협동조합이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죠. 스탈린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공고해진 다음에 활발한 건설기의 협동조합이 특별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의 지도 지침 없이는, 근데 이런 이제 조건을 붙여요. 당의 지도 지침 없이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중 조직들은 단 하나의 중요한 결정에도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말들은 조금 노동조합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전부 그럼 당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러나 파리코미니 협동조합들은 공동기획과 국민 생산 내지 국민 경제 규제를 스스로 담당하는 주체였고, 또 꼬민도 소련이 당처럼 모든 중요한 결정을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직 아니었다. 파리코미니 협동조합들은 소련 당과 노동조합이 통일체 같은 것 느낌이에요. 이 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만큼 파리코민이 아직까지는 좀 더 평등주의에 더 충실한 단계였다 생각됩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혹은 노동자 국가는 한 사회 내부에서 그래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만으로, 즉 계급적 억압장치인 기존 국가기구를 폐지하고 사회의 종복이 사회의 주인으로 변할 수 없도록 절대적으로 확실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고 앵게스도 얘기하고 있고 방어해야 된다. 걔네들이 주인 되면서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 차원에서 특정한 조건의 선물로 파리코미처럼 일단 세워지더라도 아직 내외의 적들이 필사적으로 역습을 기도하는 상황에서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불가피하죠. 이거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존립 불가능합니다. 파리코미는 이 교훈을 수만 명 꼬미면서 피로써 역사에 새겨넣었습니다. 신사회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나머지 식인귀들이 문턱에 와 있음을 잊어버리고 그 역사적 선도의 열정 속에 빈다고 있었던 이런 파리 노동자들은 이 식인귀들에게 무자비하게 학살당하고 꼬미를 무너졌습니다. 파리 꼬민이 가능하게 된 데는 국민방위군의 무장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듯이 무너진 것도 내부 모순이나 갈등이 아니라 티에르 및 비스마르크 세력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패배했던 것이죠. 패배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도 파리코민이 선구적으로 보여준 이 평등주의가 자본독재 대안으로서 범지구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자본독재 권력에 맞서는 전략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때문에 노동자민주주의, 국가 권력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국가, 노동자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국가 권력을 장악하지 않고는 싸울 방법이 없다. 물론 사소한 싸움들이 아니면 중간 단계는 계속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제국주의 자본독재 권력과 싸우기 위해서 국가 권력 장악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최소한의 교류보다 국가 권력의 문제를 우회하고 싶어하는 다양한 진보적 논의들에서는 그 부분적으로는 해방적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종종 우리가 간과하거나 아니면 뒤로 밀어놨던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더라도 동시에 자본독재 권력에 맞서는 전쟁 속의 기능이 뭐냐, 역기능은 뭐냐 이런 걸 또 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레닌이 다음 주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새로운 계급이 보다 강력한 즉 부르주아지에 맞서 수행하는 가장 단호하고 가장 무자비한 전쟁인가. 저는 그래서 혁명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전후, 그 혁명 전후로 벌어지는 전쟁,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게 더 핵심이다.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지의 저항은 비록 단 한 나라에서 일치라도 자신들이 타도됨으로써 10배나 강화되고 있다. 이 부르주아지의 힘은 국제자본의 세기, 즉 부르주아지 국제적 유대가 얼마나 굳세고 끈질긴가만 아니라 습성의 힘, 즉 소규모 생산의 세계에도 달려있다. 그 소규모 생산, 소생산 문제는 사회주의로 가더라도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이루어지더라도 일거에 싹 청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상당히 오랜 기간 그것들이 남아있다. 소련이 겪었던 문제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소규모 생산은 세상에 여전히 널리 퍼져 있으며 끊임없이 매일 4시간 자연발생 중이고 대규모로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지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이유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필수적이며 부르주아지에 대한 승리는 끈기, 규율, 불교, 불굴의 정신, 한결같은 의지를 요구하는 완강하고 필사적인 사활을 건 기나긴 투쟁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이 지난한 전쟁은 그러니까 시작하면 이런 거거든요. 시작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안 싸울래. 차라리 그냥 노예로 설래.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얘기해보면 그런 애는 그냥 조용히 살지.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막 몰려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내둘 건 아닌 거죠. 준비는 다른 거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낡은 사회의 힘과 전통에 맞선 지배한 투쟁으로서 유혈투쟁과 무혈투쟁, 폭력투쟁과 평화투쟁, 군사투쟁과 경제투쟁, 교육투쟁과 행정투쟁 이렇게 등등 규정합니다. 제국주의적 그래서 자본독재 권력을 제압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내지 노동자 국가를 수호하는 전쟁은 국가 간의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전쟁 중에서 가장 지배한 것보다 100배나 더 어렵고 장기적이며 복잡한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노동자 국가 건설,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긴 해요. 진짜 이거는 장기적으로 지난한 과정이다. 그렇다고 지금 하지 말자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고 그것도 전쟁의 이론이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전쟁의 이론인 것입니다. 스탈린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내전과 일환, 지속적인 조직사업과 경제건설, 진보와 후퇴, 승리와 패배로 점철된 하나의 완전한 역사적 시기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었다는 개념이 저는 잘은 모르지만 동독, 소련 등등에서 한때 좀 나갈 때, 잘 나갈 듯 할 때, 그때는 이 전쟁 개념이 굉장히 희석돼요. 그러니까 평화공존 얘기하기 시작하고 체제에서 자기들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평화공존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막연한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시절 계속 실제로는 전쟁이잖아요. 평화공존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중인데 이런 게 좀 굉장히 희석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시기에 주요 과제로 자본 권력이 저항을 일소하고 계급 소멸에 대비하는 노선에 따른 프롤레타리아 중심의 건설 조직구현,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을 위한 혁명군 조직 이런 걸 제시합니다. 스탈린은 이와 아울러 자본 독재에 맞서는 노동자들이 국제주의 단결, 공동 투쟁 이것도 국제주의는 지금 명시하지 않았지만 같이 필요한 것이다. 이 소련의 현실사회주의가 독일 등 유럽 사회주의 혁명의 실패로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국내외적 고립무원 상태에 처했던 말꼬민이 패배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16번 독일 이데올로기 얘기 보면은 공산주의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배적인 민족들의 행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최소한 선진국들 전체가 혁명을 같이 해야만 이게 공산주의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건 이제 이국사회주의라는 개념하고는 잘 안 맞죠. 안 맞지만 일국에서 시작을 할 뿐이지 일국에 머물러 가지고는 공산주의가 유지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국제주의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게 확산되어야 되는 건 불가피하다. 국제주의는 여전히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제 민족 간의 호혜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국제주의는 인터내셔널 운명이나 현재까지 성과를 떠나서 호전적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노동자 국가 건설 운동이 2년적 지표이며 그걸 확대 구현해가는 과정은 노동자 국가 건설의 주요 과제입니다. 파리 꼬민도 당대에 가능한 국제주의적 조치를 망설임 없이 취했습니다. 독일 노동자를 노동장관 자리에 앉혔고 비스마르크가 밖에 있는데 독일인을 노동장관에 앉혀요. 그건 노동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죠. 폴란드 출신에게 파리 수비대 지휘를 맡기고 그다음 국수주의와 군사적 영광의 상징인 방동 광장의 전승 기념비를 쓰러뜨리고 막스는 파리 꼬민의 노동자 국제주의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꼬민이 프랑스사의 모든 건전은 요새의 진정한 대표였고 그래서 진정한 국민정부라면 동시에 꼬민은
노동자들이 정부로서 노동의 왕, 용감한 노동자로서 명백하게 국제적이었습니다. 인터내셔널이었다. 예, 파리 꼬민의 의의에 대해서는 이제 다 됐습니다. 거의. 의의에 대해서는 보는 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천차만별로 상이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막스와 엥겔스 글만 그대로 옮겼지만 다른 쪽에서는 예컨대 무정부주의 쪽에서는 그 프로동의 역할 이런 걸 굉장히 좀 부각시키려고 그럴 건데 그 옛날에 보니까 최형북 이런 경대 교수님이 있죠. 그분이 파리 꼬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몇 차례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아마 되게 그 아나키즘 쪽에서 온 것 같더라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각도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 같은 시대를 보면서도 예컨대 공산당 쪽과 삼인당 쪽의 해석이나 설명은 완전히 극에서 극으로 다릅니다. 아무튼 지금 그 우리가 매일 겪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진짜 실상이 뭐냐 하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자료 몇 가지 가지고 결정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인 관점, 정치적 관점이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없는 거를 날조하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같은 사건을 놓고도 사실을 놓고도 해석은 얼마든지 또 갈라진다. 이른바 막스가 얘기하는 삼부구조 개념이죠. 삼부구조라는 게 막스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토대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의식하고 그 갈등의 끝장을 보는 영역이다. 의식하고 그 갈등의 끝을 보는 끝장을 본다는 말은 이제 독일어로 아우스페시텐이라고 싸움의 끝을 보는 거. 그 전투의 끝을 보는 게 삼부구조다. 그러니까 의미투쟁하는 거죠. 결국 최종적으로 이게 네가 이겼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삼부구조다. 누가 코피 터졌어, 넌 졌어 하고 선언해 주는 게 바로 삼부구조다. 그 삼부구조에서 제일 핵심이 이런 철학, 정치 사상, 그다음에 듣다 보면 경제학, 그다음에 윤리학, 온갖 게 다 삼부구조 역할을 하죠. 그런 의미투쟁들을 벌이는 거죠. 문학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술, 문화예술 다 마찬가지로 삼부구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문화예술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게 어떤 삼부구조냐도 꼭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음악이에요? 정태춘 노래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노래에 군림하는 자들의 배부른 노래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군림하는 자들의 배부른 노래와 피에 쳤지 가래. 마른 무릎을 꺾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내가 부르는 노래가 이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자각 진짜 필요하죠. 내가 떠들어대는 게 이 군림하는 자들의 배부른 소리 아닌가 그런 것들. 삼부구조 개념인데 아무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해석하느냐를 문제가 됩니다. 네, 그 엥겔스는 파리 꼬민 알고 하나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이겁니다. 파리 꼬민의 소수파였던 프루동 사회주의 학파의 무덤이라고 평가했지만 프루동이 아니네, 안 틀린 거네. 강한번이 제가 헷갈렸어요. 다시 보니까 파리 꼬민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그 소수파였던 프루동 사회주의 학파의 무덤이라고. 틀린 거 아니죠? 네. 평가했지만 틀린 거는 앞에 방동 광장이라고 하나 있고 하나당 벌금 얼마씩 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프루동 후예들은 평가했지만 프루동 후예들은 평등주의라는 거를 파리 꼬민의 평등주의를 아나키즘과 연방주의 구현이라고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프루동과 그를 숭배하는 바쿠닌 일파는 간단히 소멸하지 않아요. 그 인터내셔널에 계속 드나드는 거죠.
드나들면서 향후 막스하고 대립하면서 막스를 권위주의자다 하면서 막 비난해가면서 그 안에서 권력 투쟁을 벌여요. 주도권 놓고 끊임없이 투쟁해요. 그래서 이 갈등 때문에 사실은 제1 인터내셔널이 해체되는 거라고 봐야죠. 막스가 진짜 골머리를 앓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바쿠닌주의자들, 이른바 라틴계라고 그러죠. 그 스페인, 프랑스 이쪽에 그 바쿠닌주의, 프로동주의 이쪽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그냥 갈등하면서 속을 계속 수명 한 10년 단축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볼셰비키 내부에서도 나름의 어떤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빠리코민과 소련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소비에트 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경제적 해방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완수할 수 있는 구조 중에서 오랫동안 탐색되어 최종적으로 발전된 정치입니다. 빠리코민은 그 형태의 맹활이었으며 소비에트 권력은 그것의 발전이자 완결이다. 소비에트로 완결됐고 꼬미는 그 맹하다. 그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꼬민을 바라보면 이렇게 평가하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러나 파리 꼬민이 구현한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근본민주주의 내지 평등주의를 감안할 때 소련이 제반 현실적 조건으로 인해 추진하거나 고수하기 어려웠던 미래사회주의 모습을 파리 꼬민은 제한된 범위에서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그래서 여전히 더 순수한 형태로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레닌은 스탈린과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물론 레닌도 러시아 혁명의 기본 특성들이 국제적 타당성 내지 역사적 불가피성을 지닌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 모델을 절대화하지는 않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물론 이러한 진실을 과장하여 우리 혁명의 몇몇 기본적 특성들 이상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엄청난 오류에 빠질 것이다. 또 선진국들 중 적어도 한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선진국 어디겠습니까? 이 막스 시대는 영국이었거든요. 오늘 같은 미국이죠. 미국이 좀 한번 뒤집혔으면 세계가 확 바뀔 것 같은데 미국. 근데 가만 보면 미국의 온갖 문화물들이 이건 아니다라는 그것들을 막 이렇게 직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온갖 좀비들, 테러들 난무하잖아요. 이런 사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의 약간 진보적인 이론가들이 이상하게 제3세계 여성 말 못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고 미국 어떻게 바꿀 건가 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고민들 좀 했으면 그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선진국 중 적어도 한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승리하게 되면 아마도 러시아가 더 이상 모델이 되지 못하고 또다시 소비에트적 의미 또는 사회주의적 의미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될 격변이 10중 8구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 꼭 소련이 최종 모델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닌이 적시 말했던 선진국들에서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아직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파리 꼬민이 패배를 목격하면서 막스는 노동자계급 해방을 위해 단발성 기습전이 아니라 호흡이 긴 투쟁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앵겔스도 비슷하죠. 바리케이드로 하던 시절은 지났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노동자계급은 자신들의 해방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와 아울러 자신의 경제적 작용으로 인하여 현 사회가 어쩔 수 없이 지향하게 될 좀 더 고차적 형태를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오랜 투쟁을 거쳐야 하며 환경과 인간을 면모시키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현시킬 아무런 이상도 갖고 있지 않지만 붕괴 중인 부르주아 구사회 자체가 잉태한 신사의 요소들을 해방시킬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사회가 잉태한 신사의 요소, 이걸 해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엄청난 생산력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풍요로운 평등사의 가능성과 인류 문명의 총체적 파급 사이에서
뭐 정상이라면, 제정신이라면 혁명한다. 혁명도 필요 없죠. 제정신을 하면 저는 오픈된 평등사회가 좋죠. 이쪽을 택한다면, 그냥 노동자국가 건설을 주요 당면 과제로 삼아 그 실현을 적극 운동한다면, 또 이에 대한 자본 권력의 필연적 저항을 제압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구사하고자 한다면, 현재로서는 대중들이 절대적 지위를 이끌어낼 만한 구체적 세계장, 대한 정책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게 우선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소수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다. 이러한 세계장이 산출해서는 빠릿꼬미 탁월하게 구현한 민주주의와 평등주의도 그런 구사회가 잉태한 신사의 요소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평등주의 또는 근본민주주의라는 그거는 그러니까 다시 국가가 지배 도구로 전환하지 바뀌지 않도록 만드는 온갖 장치들을 구사하고 갖춘다는 거. 왜냐하면 현실사회주의를 하면서 흔히 뭐라고 또 비난하냐면 프롤레타 독재가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독재로 혹은 프롤레타리아가 침묵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변했다. 이런 따위 비방 자꾸 나오죠. 소금학수주의자도 그렇죠. 아니면 뭐 우파는 많은 것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뿐만 아니라 늘 그럴 것이다라는 또 저주까지 따라오죠. 이런 이데올리 공세를 빠릿꼬미 근본민주주의나 평등주의로 논박할 수 있죠. 봐라, 빠릿꼬미 봐라. 언제 이렇게 됐냐. 프롤레타리아 대한 독재가 언제 이루어졌냐.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무엇보다 노동자 민중이 자본 독재 권력에 맞서 목숨을 건 전쟁을 벌여서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적인 국가, 즉 노동자 국가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회의 주인임을 체감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국가 권력의 원천적 폭력성, 국가는 원래 폭력적이다 이런 거를 아주 불변이다라고 가가지고 성장을 하고, 그래서 국가 권력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자본주의 영속성을 받아들이는 그 진보적 입장들, 이거 무시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이런 가운데는 우리가 같이 배우고 공유해야 될 인식들 뭐 그런 것들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입장들은 그래서 우리가 좀 계속 끌어당겨야 될 필요가 있고 설복해서 뭔가,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혼자만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지 못하게 영향을 차단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노동자 국가와 기존의 국가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명확히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설복하고 노동자 국가 건설 운동에 어떤 참할 그 경로를 넓혀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와 빠릿꼬미의 평등주의와 노동자 국제주의는 제국주의자, 패권주의자 요구 체계를 이게 체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인류 공전 공영에 대한 욕구로 대체하는 사회적 문화적 조건 형성이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정치운동의 적극적 주체들이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혹시 노동자 정치운동의 적극적 주체들이 노동자 민중의 실질적 요구에 부응해서 노동자 국가 건설운동에 헌신하면서 어떤 특권도 기대하지 않고 언제라도 기꺼이 소환될 자세를 임한다면, 그 노동자 정치운동이 직접 도약을 이뤄낸다면 이 또한 파리꼬민의 교훈을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그 주문이잖아요. 우리가 헌신하자. 그렇지만 특권 따위 기대하지 말자. 그리고 언제라도 소환되는 거에 아쉬워하지 말자. 뭐 이런 거예요. 참 괴로운 주문이지만 레닌은 이런 주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봤어요. 지도자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않냐. 수십 년 걸려서 지도자 하나가 만들어지고 검증되고 나오는 게 지도자인데 그거 딱 무시하고 맨날 새롭게 지도자 뽑을 거냐. 그건 아니다라고 봤던 거예요. 자유공산주의자들 상대로 그런 비판하죠. 그렇지만 이제 빠릿꼬민 정신을 보자면은 그런 각오는 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스탈린의 또 명언이 있어요. 당은 매일 새롭게
그 대중들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매일 새롭게. 안 그러면 소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더니 또 어떤 친구는 뭐라고 아주 삐딱하게 그걸 해석하면 매일 새롭게 신뢰를 강요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이제 막 되치게 하더라고요. 아, 그거 아니다. 진짜로 신뢰를 받아야 된다. 그럼, 안 그러면 당망한다. 참 어려운 주문입니다. 옛날에 운동했기 때문에, 뭐, 나한테 한 자리 줘야지 하면서, 막, 정치권 주변에서 막, 똥파리처럼 막 들끓잖아요. 그런 거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뭐, 이 노동정치운동 쪽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래도 좀 초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존재잖아요. 복잡하고 온갖 욕구들이 같이 충돌하고 있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자각하고 반성하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포스트 모던을 싫어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좀 부추기는 면은 또 배울 만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좀 자각하고 반성하고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들. 들레즈가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변증법의 본질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요. 문제 제기적이다. 너무 쉽죠? 그냥 끝없이 문제 제기하는 거다. 엉터리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변증법적으로 성공한다면 끊임없이 우리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그 현대 이론가들 중에 저는 그래도 그나마 한번 같이 공부해야 되고 아무튼 우리가 따라잡아야 될 만한 이론가다라고 여기는 건 아도르노입니다. 그 아도르노는 아주 보수적인 측면도 있고 뺀질뺀질하고 그 두카치가 한 번은 그 소설이론 60년대 새로 쓴 서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랜드 호텔 앞그름트는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는 이름의 그랜드 호텔. 그 안에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음악 듣고 그 밖은 지옥이다라고 떠드는 분들. 인식론은 막스주의 유물론 변증법 다 돼 있어요. 근데 감각은 이게 완전히 부르주아적인 그런 얄미로운 인간들. 그 중에 이름을 딱 찍어가지고 아도르노 요래요. 그래서 아도르노 열받아가지고 루카치를 비난하는 논문을 욕만 계속 쓰는 논문을 한 편 써요. 욕을 쓰는. 아무튼 근데 아도르노는 뭐가 좋으냐면 그 인간적으로는 진짜 따라갈 데가 없어요. 공부 열심히 했다는 것만큼 없어요. 근데 그 논리들 있잖아요. 그 구사하는 무기들이 적절하다는 거죠. 배울 게 굉장히 많다. 이를 갈면서 읽어야 될 책들이다. 근데 들레즈 지제 얘네들은 정신없어요. 진짜. 뭐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요즘 저는 랑시에르 이런 사람들 보고 있는데 짜증나요. 프랑스는 공산주의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스주의자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걔가 막스주의자로 또 자처하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론들이 꽤 많다. 지지액도 헷갈리잖아요. 좀 뭐라 그러죠? 유물 변증법이 아니라 변증법적 유물론을 해야 된다. 그건 뭔 차이죠? 되게 서구 쪽에서는 유물 변증법을 많이 얘기하고 변증법적 유물은 이제 동구 쪽이잖아요. 말랑한 유물 변증법이 아니라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이론은 뭐냐면 칸트주의예요. 많은 부분에서 칸트주의. 탁탁 시차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보면 저게 안 보이고 이런 논리거든요. 막 짜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물 자체는 알 수 없다부터 해서 이상한 칸트 논리를 그냥 끌고 와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가끔 좋은 얘기를 하거든. 스탈린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혁명이 나가본다. 뭔가 좋은 얘기 막 해가지고 슬럼이 어쩌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막 끌어당기는데 실제로 인식론적인 무기나 이론적인 그 틀을 보면은 사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놓는다. 그걸 이제 전공 한 10년씩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들레즈도 수십 년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면밀하게 걸러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뭐고 배울 건 요거고 하면서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최소한 자본론을 좀 통독하고
그다음에 레닌의 제국주의론도 좀 아주 외우고 뭐 이런 게 좀 먼저 선행 학습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보면 그 허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아무튼